안녕하세요. 클리커 트레이너 제이입니다. 오늘은 반려견들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기초 트레이닝하고 이제 미용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학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긍정 강화 트레이닝만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훈련사고요. 또 반려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동물을 행동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5번째 주제인 반려동물과 친해지기라는 테마로 얘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대주제 안에 기본 훈련, 그리고 반려견하고 반려묘랑 놀아주는 방법, 그리고 미용과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 훈련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사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테지만 근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왜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반려견이 데리고 와줬을 때 나랑 같이 살게 되면서 사회화 그리고 기초 매너 등 반려견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 개가 평생 마주해야 될 자극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닝 자체를 했을 때 우리 개는 스트레스를 받아 할 것 같아서 나는 전혀 트레이닝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굳이 반려견,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키우는 어떤 목적에 경기를 나가거나 대회를 나가거나 하는 목적이 아닌 반려견에 있어서의 생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 매너를 배운다라는 의미로 트레이닝을 해석을 해주시면 좀 받아들이는데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반려견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보호자분하고 걔랑 같이 쌍방향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유대감을 빨리 훨씬 키우고 그걸 깊이 다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트레이닝에는 기초 매너에 보통 이제 트레이너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항상 이 순서대로 가르치진 않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 눈을 보는 게 좋은 일이다라고 인지시켜주는 것부터 트레이닝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 컨택, 그리고 어떤 신체 접촉을 반려견이 지정된 타겟에 하는 타겟팅, 앉아 엎드려 기다려, 매트, 캔넬, 그리고 산책 매너까지가 가장 기본으로 반려견이 배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실 중요한 게 이런 기본 트레이닝에 있어서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보호자랑 같이 가서 잘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게 실생활에 사실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한 부분도 있고,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응용을 어떻게 할지 이해나 공감이 못 되면 굳이 이걸 사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예시로 매트랑 캔넬 같은 경우도 매트랑 캔넬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캔넬은 문을 닫아버리면 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매트랑 캔넬은 개에게 기본적으로 쉬는 장소를 마련을 해준다 라는 개념의 어떤 타겟, 그러니까 지정된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매트가 여기 놓여 있어도 여기 엎드려서 쉬고, 저쪽에 놓여 있어도 엎드려서 쉬고, 뭐 낯선 공간에 오늘 처음 간 이제 카페나 공원 동반했을 때 걔가 우왕좌왕하게 두는 것보다 매트 깔아줘서 쉬게 하는 그런 목적의 어떤 딱 지정석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 캔넬 같은 경우도 개들을 캔넬 훈련을 시키면 되게 가두는 것 같아서 불쌍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행동학 정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개들은 동굴에서 대부분의 사실 야생동물이 안전한 어떤 생활 보금자리를 확보를 하려면 동굴 형태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동굴 형태의 어떤 모방을 띠고 있는 게 캔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다수 개들이 캔넬을 좋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캔넬도 가두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집에 뭐 부엌, 안방, 서재, 거실 이렇게 생활 영역이 나누어 있듯이 개도 큰 그 집안 안에 이렇게 온 공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반려견만의 방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이 집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차 태울 때 안고 타시는 보호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차 사고가 났을 때 사실 반려견이 튕겨져 나가거나 차에서 굴러다니면 그게 제일 사고 났을 때
반려견이 죽는 1위 원인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영유아도 마찬가지로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면 아이가 이제 2차적으로 차 안에서 입는 피해 때문에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 캔넬은 개한테 있어서 이동 시에는 카시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왜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걸 실생활에서 반려견하고 나랑 더 즐거운 반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기본적인 툴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는. 개들하고 지내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도 중요하고 당연히 어떤 챙겨주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도 중요하고 제일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노는 거예요, 사실. 개랑 정말 잘 놀아주는 것만큼 좋은 어떤 액티비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들하고 놀 때 보면, 놀아줄 때나 개들이 놀 때 보면 사실 먹이 획득을 하는 사냥 행동을 모방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개들의 기본적인 행동 동기에 있어서 먹이 획득, 위험 회피와 안정 추구, 그리고 생식 행동이 기본적으로 얘네가 진짜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동기인데, 먹이 획득 부분이 당연히 못 먹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되게 생존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이 순서가 보통 사냥감을 찾고 응시하고 소리를 듣고 자세 낮추고 쫓아가서 조용히 기어서 간 다음에 자기가 잡을 수 있을 타이밍에 힘차게 달려나가서 잡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먹이를 해체하고 먹고 숨기고 지킨다까지의 어떤 영역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보면 개들이 어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게 개가 뭐 야생성이 너무 강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나워서라든지 이런 거랑은 사실 관계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놀이에서의 걱정하는 부분도 놀 때 으렁거리고 짖는다 아니면 달려든다라는 느낌들이 되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정말 개가 진심으로 이 타겟을 사냥감으로 인지를 한다면 반드시 죽인다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성립이 돼야 해요. 그렇지만 의식주를 사람이 대다수 지금 해결을 해주고 반려견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보일 필요가 거의 없어져서 자연스레 소거가 많이 된 상태고, 이 부분 중에 일부를 따서 놀이 행동으로 모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가 어떤 이제 놀이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반려견 혼자 할 수 있는 놀이가 있고, 하나는 보호자랑 아니면 다른 개랑 같이 하는 놀이. 두 가지로 되게 크게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한창 유행하는 노즈워크 놀이 이런 거는 개 혼자 하는 놀이에 속해요. 근데 공을 던져준다든지 터깅을 하는 건, 물론 터깅을 어떤 튼튼한 가구에 묶어놓고 혼자 할 수는 있으나 대다수는 보호자분이랑 같이 하는 놀이에 속해요. 다른 개라든지 공놀이나 원반도 물고 왔을 때 다시 물러가게끔 던져주는 것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해서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고 행동을 하고 이 루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놀이들을 보면 냄새로 먹이를 찾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냥 행동 때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워낙 냄새 맡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놀이에서도 발현이 되고, 공이나 원반을 던지면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쫓아가고 잡아서 온다라는, 회수해 온다라는 부분은 사실 사람하고의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면 놀이할 때 혼자 놀게 두던 같이 하는 놀이던 저는 어떤 일정 부분의 규칙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반드시 하는데, 특히 같이 하는 놀이에 있어서 4가지 기준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놀이의 시작은 누가 해야 되는가? 놀이의 끝맺음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같이 놀아주는 장난감의 어떤 보관.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인데 사실은 주도권이라기보다 그냥 어떻게 진짜 보관을 하느냐 문제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놀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좀 있어요. 놀이 시작은 물론 반려견들도 생각을 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놀아달라고 요청하고 그거에 응할 수 있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대다수 어떤 공이나 원반이나 터깅 같은 매개체를 가지고
10번 놀 때 하루에 8번, 9번, 뭐 심지어 10번 전부 다 걔가 놀고 싶을 때 와서 가지고 와서 놀아달라고 하고 나는 거기 매번 응해주고 얘가 질리면 혼자 떠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놀이 규칙에 있어서 반려견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보호자랑 굳이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 시작은 같이 놀아주는 놀이에 한해서는 3번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게 그런 장난감은 필시 반려견한테 24시간 주는 게 아니라 넣어서 보관을 해놓고 내가 놀이를 시작할 때 놀자라고 신호를 보내고 질리기 전에 잘 놀아준 다음에 끝맺음이 항상 이걸 뺏어간다, 뺏긴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 이걸 가져오지도 않고 이걸 지키려는 행동에 어떤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해놨던 장난감을 꺼내서 놀고 나서 회수를 할 때 끝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교환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간식을 정말 이걸 포기할 만큼 맛있는 걸 하나 툭 던지고 걔가 완전히 거기에 몰두했을 때 자연스럽게 장난감을 회수해서 넣어주시면 어떤 이걸 뺏기는 데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리고 더 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신뢰도 깨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보관, 시작, 끝맺음 3개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게 가장 좋고 또 오해와 진실 부분은 앞선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으르렁거리고 짖는다 이퀄 사납다.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근데 얘네가 감정 표현을 할 때 으르렁거림, 짖음 하나만 보고 감정 표현을 판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날 때도 으르렁거리고 짖는 걸로 표현을 해요. 아, 되게 신난다, 재밌어 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 논다라는 범주 안에서 특히 잘 놀다가 너무 흥분하면 어떤 물건을 쥐고 있는 보호자 손을 깨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거를 내가 뺏기 위해서 손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보통은 흥분도가 올라갔을 때 조절을 잠깐 못하는 정도의 사고이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않게 놀이 때 흥분도를 봐가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크게 사실 사고가 날 일도 없고 걔랑 어떤 액티비티에 있어서의 활동량도 태워주고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놀아주는 거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산책도 되게 큰 일과의 비중을 차지를 할 거예요. 사실 반려견이 1살 되기 전에는 보호자분들이 이것도 해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싶고 같이 어디도 데려가고 싶고 되게 사실 많은 에너지를 쏟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점차 서로 익숙해지면서 1살, 2살 넘어가면 대부분 크게 여행 가거나 어디 가지 않으면 운동장을 가거나 가지 않으면 산책집, 산책집, 산책집 이게 대다수 사실 반려견 이제 보호자들의 일과일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산책도 놀이와 마찬가지로 규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만 해요. 이게 저는 어떤 서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생활함에 있어서 내 규칙에 따르게 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반려견이 매번 규칙을 만들고 거기 사람이 따라가면 서열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서열 자체가 사실은 사람하고 개 안에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개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계속 지금 결정을 내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봐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고 산책 때 내가 경계를 하고 주변을 살펴야 되나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 뭐 집에 있어서 집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개를 보면 반응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많고 결정을 많이 하는 개들이 보면 스트레스를 꽤 받고 있어요. 대부분 개 입장에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책할 때도 약간 이제 오해가 뭐가 있냐면 반려견이 절대 사람보다 앞서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모든 개들하고 사이가 좋고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 그리고 얘네는 24시간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산책 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만지게끔 다 두시는 보호자분도 있고 개들마다 가서 친구야 가서 인사해 하게 두시는 보호자도 많고 반려견이 조금만 앞서 나가면 사실 줄을 이렇게 툭툭 채요 뒤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도그워커 양성 교육을 한국에서 해본 결과 사람이 거의 제가 이 정도까지만 보일 거예요. 이 시야 밖에만 걔가 안 벗어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옆이나 아니면 조금 앞에 있거나 하는 정도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산책을 앞서 나갈 때 정말 헉헉 할 정도로 목에 무리가 갈 정도로 당긴다라면 그건 산책 시의 흥분도랑 산책 매너 이제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 게 합쳐진 경우, 그리고 산책 용품에서 하네스랑 자동 리드줄의 이제 조합을 처음부터 이제 사용해온 개들은 되게 목에 무리가 가면서 산책을 하기 때문에 하네스로 바꾸고 그렇게 더 끄는 결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앞에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도 저도 낯을 안 가리는 편인데 제가 어디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안녕하세요 악수하고 포옹해주고 초면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사회성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느냐? 그럴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러기 싫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가 산책 때 동네에서 분명히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뭐 이틀에 한 번씩은 보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그 친구들하고 산책을 잘하고 잘 차분하게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사회성 키우는데 되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근데 보호자분들은 이게 아니라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카페 가서 무조건 다른 개들하고 잘 놀고 만나는 개마다 산책을 해야만 이 개가 사회성이 좋아. 안 그러면 사회성이 나빠. 라고 너무 이제 많은 부분을 개한테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내 개가 모든 개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게 사회성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사람하고도 동일해요. 개라고 해서 사람을 반드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사람한테 공격성만 없으면 대면하고 사람한테 흥미가 없는 게 문제가 있는 성격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회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산책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반려견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애가 원래는 이런 성격이었구나 지켜보니 좀 알아채시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산책 때 물론 트레이닝적으로 안 당기고 걷게 하는 테크닉을 가리킬 수 있는 것도 존재를 해요.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테크닉적인 얘기보다는 산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규칙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반려견을 자극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스티뮬라이, 자극이라는 게 다른 개, 사람, 오토바이, 기타 등등등등 얘가 계속 쳐다보고 시선을 두고 신경 쓰여 할 만한 게 지나가거나 마주 오는 게 보인다라면 개를 그쪽에 두지 않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산책 나갈 때 너무 좋아서 흥분도가 높은 개든 불안해서 어떤 방어적인 행동이 나오는 개든 보호자가 배리어가 돼서 중간에 껴서 걷는 게 얘네 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주는데 큰 부분을 기여를 해요. 그리고 산책 때 노즈워크하고 냄새 맡고 이렇게 두는 게 되게 좋다고 해서 정말 개는 보호자가 뭘 하는지 어딘지 아랑곳 않고 자기 냄새만 계속 맡으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코가 땅에서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일부,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는 사람한테 계속 짖는 개보단 그렇게 자기 할 일 하는 게 좋기는 하나 이건 사실상 그냥 개가 가는 길에 사람이 동행을 한다지 같이 산책을 한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책은 산책대로 진행이 되질 않고 그런다고 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냄새를 맡고 마킹을 하고 뭐 기타 행동을 보인다면 사실 이거는 같이 하는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보호자 마음대로 하는 게 10이 있다면 7부분은 보호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고 3부분의 이제 어떤 자율을 강아지한테 주는 게 조금 비율적으로 해봤을 때 너무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결정권을 다 걔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3, 4, 5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걔가 당기면 그냥 줄을 스르르르르 풀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팔을 이렇게 내주면서 질질질 끌려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에 사실 계속 이런 행동들을 따라주다 보면 어떤 상황이 크게 발생을 하느냐, 걔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호자가 가려고 하면 절대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고집이 생기고 뭐 어떤 자기 표현을 하는 건 좋으나 그쪽에 되게 뭔가 위험한 무언가가 있는데 보호자가 일로 가야 되는데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줄을 당기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제일 많이 나는 사고가 목줄이나 하네스가 빠져버려서 걔가 풀리는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로는 줄 핸들링을 보호자분이 딱 지금 정한 만큼 이만큼 잡기로 했으면 잡고 이만큼 잡기로 했으면 잡고 풀어주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팔 주는 것도 사실 이만큼의 여지를 주는 거라서 딱 잡고 잘 잡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드줄 핸들링을 하실 땐 손이 올라가는 만큼 반려견들이 불편해하고 긴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양팔은 내린 상태에서 반려견이 당길 때는 최소한의 버티는 부분은 보호자가 꼭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극이 이쪽에서 오면 강아지를 일로 두고 이렇게 걷다가 자극이 또 이쪽에서 오면 또 강아지를 일로 두고 그러니까 자리를 왼쪽 오른쪽 옆으로 바꿔주는 기술이 이게 정식으로 어떤 용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스플리팅, 찢어 놓는다라는 의미로 해서 내가 걔랑 어떤 대상이 자극이 되는 대상 사이를 찢어준다라고 해서 스플리팅이라고 그냥 영어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랑 같이 걷는 핸들러, 그게 보호자든 이 개를 다루는 사람이 약간의 방어막이 돼줄 수 있게끔 산책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다 보면 반려견이 편해지기 때문에 좀 흥분도도 가라앉고 덜 무서워하는 것도 직접 빠른 시간 안에 사실 좀 보실 수 있기도 해요. 이제 미용하고 위생관리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사실 이 부분을 최근에 좀 꼭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털의 근본적인 게 있어서 털이라는 거에 대한 역할이 어떤 걸 하냐면 크게는 자외선 차단 그리고 외부 어디 부딪히거나 날카롭거나 할 때 맨살이 드러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피처럼 머리로 덮여 있는 데가 조금 더 잘 보호가 되기도 해요. 사람도 그런 것처럼 몸을 보호해주고 또 공기순환을 통해서 체온을 너무 덥지 않게 낮춰주던지 아니면 반대로 보온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털갈이를 통해서 체온 조절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털갈이라는 걸 대부분 개들이 하게 되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크게 헤어,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라는 털이 있고 퍼라고 해서 털이 길이가 있지만 일정 길이 이상 잘라도 자라지 않는 털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예시로 제가 견종을 좀 적어놨는데 계속해서 사람 머리처럼 자라기 때문에 미용이 필요한 견종은 뭐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키우는 비숑, 뭐 베들링턴, 푸들, 꽃동 이런 친구들이 있고 털이 길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견종에는 포메라니안, 이 의외로 헤어가 아니에요. 포메라니안, 뭐 골든, 리트리버, 스피츠, 웰시코기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대다수 사실 미용을 하는 목적이 예뻐 보이려고 혹은 털이 많이 빠져서 빡빡 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동물을 키우면 사람도 여러분 바닥 청소 한 번씩 어머니 대신 해보시면 자취하는 분들은 진짜 잘 아실 텐데 머리가 되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의외로 사람도. 근데 온몸에 털을 달고 있는 동물이 털이 안 빠질 수는 없어요. 안 빠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미용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본 미용 전제는 사실 위생 미용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미용보다는. 그래서 위생상 필요한 최소 미용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발털이 좀 길게 자라서 한국은 마룻바닥 생활이잖아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발바닥의 털 그리고 발바닥 패드가 갈라지지 않았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발톱 다듬는 거 그리고 생식기 항문이나 어떤 주변의 털 그다음에 귀털 정도 제거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보호자분이 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맡기게 되시는 게 보통이에요. 본인이 배워서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미용하고 위생 관리는 사실 집에서부터 잘 이루어져야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어떤 이점,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면 걔들이 괜찮다, 안 괜찮다 기준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감정 시그널, 이모셔널 시그널, 그리고 우리가 바디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 괜찮아, 아니야, 이거 힘들어, 되게 무서워 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 잘 관찰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 스킬적인 것보다 전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고 반려견이 불편해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 계속 도와준다라면 보호자분을 훨씬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대감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걔들도 머리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글렌 젠슨이라는 학자가 밝혀낸 게 뭐냐면 동물도 공짜로 주어지는 먹이보다 노력을 해서 얻는 먹이를 더 선호한다라고 콘트라 프리로딩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밝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디 미용을 맡기거나 진료를 수의사한테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그런 궁극적인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집에서 평소 연습으로 통해서 최소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개의 삶에서 어떤 퀄리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엔 좀 협조적 행동 트레이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미용이 필요 없는 견종도 진료는 반드시 겪어야 돼요. 예방접종서부터 매번 가서 뭐 구충을 한다든지 뭐 매년 추가 접종을 맞는다든지 노견이 되면 케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자극부터 시작해서 감싸고 사람이 이렇게 앉는 행동 아니면 잡고 있는 행동, 이렇게 붙잡고 좀 오랜 몇 분 정도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쓰는 도구들에 의한 시각, 청각, 촉각 자극에 대해서, 그리고 잡고 있는 거랑 이런 도구들에 대한 자극이 합쳐질 때 사실 미용하고 어떤 진료라는 행위가 발생을 해요. 근데 대부분 개들이 보면 잡고 있는 거를 싫어하는 개들이 많은데 잡고 있는 게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물건은 개들이 별로 막 혐오하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잡고 있는 것도 불편한데다가 이 도구를 가지고 뭔가 하려는 의도, 행동 때문에 되게 그걸 불편해하고 공포스러워하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분이 집에서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예민해하는 부위는 아시다시피 귀, 엉덩이, 그러니까 생식기 쪽, 꼬리, 네발, 전부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하실 때 제일 만지는 걸 좋아하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싫어하는 부위로 점차 확대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한다고 툭 잡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싫은 자극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좋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싫어하는 대로 점차 확장을 아주 천천히 걔가 피하고 빼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려견 놀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먼저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도 들으실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사실 고양이랑 놀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근본적으로 규칙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고양이들은 주로 놀아주는 게 낚싯대 위주로 많이 놀이를 해주시다 보니 낚싯대 놀이가 계속 바닥에 놓여져 있으면 어디 닿을 수 있는데 꽂혀져 있으면 고양이들도 사실 흥미를 빨리 잃게 돼요. 그래서 고양이랑 어떤 같이 놀아주는 어떤 장난감은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동일하고 꺼내서 놀아줄 때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핸드폰은 잠깐 밀어두시고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놀아주시는 게 얘네가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레이저나 낚싯대 장난감을 놀아줄 때 이거를 너무 자주 많이 해주는데 그냥 뺏기만 하면 고양이들이 뭐 좌절감을 느껴서 점점 놀이를 안 하게 된다, 아니면 행동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레이저나 낚싯대 놀이를 조금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고양이들이 수평 운동보다 수직 운동을 많이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선반이나 가구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게 평소에 많다라면 노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충분히 채워지고 이 놀이도 개와 마찬가지로 끝낼 때 이걸 잡는 마지막 레이저 포인터 지점 아니면 어떤 낚싯대 장난감 부분에 있어서 지점에 얘가 진짜 이걸 마찬가지로 개와 마찬가지로 이거 대신에 잡았다에 대한 보상이 되려면 되게 좋은 어떤 간식이나 장난감을 하나 툭 던져주시면 거기 몰두할 때 자연스럽게 회수를 레이저 포인터는 끄면 되고 장난감을 회수를 하셔서 조용히 넣으시면 고양이들이 상대적으로 그 좌절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충분한 놀이를 보호자랑 하고 유대감을 쌓고 보상물에 대한 어떤 마지막 마무리가 주어진다라면 이걸 꾸준히 해주시는 게 훨씬 고양이들의 정서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